자, 과연 누구를 위한 한국 경제인가? 오늘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단히 문제점 많죠. 그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 군정 시기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948년 한국 정부가 구성되기 전부터 1945년 9월 달에 미 군정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한국 경제가 새롭게 재편되기 때문인데요. 이 군정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적산불화입니다. 적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적이 일본이었잖아요. 그 기업체들을 친일파에게 나눠준 게 우리 경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 군정이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구성되기도 전에 1945년 9월 25일 날 미군정은 일본인 소유의 사유재산을 귀속시키는 조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7년 2월부터 적산불화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헐값해요. 시가의 10분의 1 가격, 그리고 15년 상환.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거의 10배, 20배 정도 됐으니까 거의 거저로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1948년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는 미군정이 그 적산을 이승만 정부에게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소화기린 맥주는 두산의 창업주인 박두병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유지 인천공장, 여기는 하나의 창업주인 김종화. 성경직물은 SK 창업주인 최종건. 미스코시 백화점은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한테 불화가 됩니다.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던 기업가들에게 일본인의 재산을 거의 공짜로 나눠주는 행위, 이거 거의 친일행위 다름없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공정한 경쟁이었죠. 미군의 비호 아래 친일파들이 일본인의 재산을 독점하면서 재벌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재벌의 탄생이 우리나라 경제의 비극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1960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미국의 원조 경제가 시작됩니다. 1960년까지 미국은 약 109억 달러를 원조를 해줍니다. 이 원조 중에 70% 정도가 군사 원조인데, 한국전쟁도 물론 있었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봤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이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일본은 그들의 이제 전략적인 발판이었고,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전략 거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 원조를 막대하게 퍼부으면서 우리나라를 군사 요충지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잉여 농산물을 투하를 합니다. 미국에서 남아도는 농산물을 투하하면서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나서는 거죠. 근데 이 원조 물자를 과연 국민들에게 이제 잘 돌아갔냐? 그렇지 않겠죠. 이승만과 그 재벌이 독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병철이 삼성의 이 전신으로 보면 제일제당, 이 제일제당이 설탕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백산업이라고 되게 유명했었는데, 밀가루, 설탕 같은 이 하얀 가루에 대한 원조 물자를 폭리를 거두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이 미국의 원조 경제를 지나서 이승만이 물러나게 되고 박정희가 들어오게 됩니다. 박정희가 한국 경제의 신하라고 불리는 이유는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을 과연 박정희가 주도했냐? 미국에서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은 박정희는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원조를 끊겠다고 압력을 넣으면서 결국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제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가 좋아서 지원을 해줬냐? 그게 아니죠. 1970년도 정도 되면 북한은 전후 복구에 성공을 하고 중화공업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 경제 순위가 북한이 한 50위 정도 됐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100위권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게 되자 남북 간의 경제 격차로 심한 불만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체제 경쟁에서 더 남한이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체제 위협이 커지자 남한의 경제 발전을 본격적으로 기획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추진부터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국의 경제가 자립적인 경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하청 경제 구조로 편입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당시에 한국의 경제 개발을 추진했던 케네디 대통령이 일본의 요시다 전 수상을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참여도 필요하다. 한국과 빨리 국교 정상화를 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요시다 전 수상은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의 길을 따라서 재차 조선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곧 제2의 경제 침공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본의 전범 기업들의 하청체들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킵니다. 한국 전쟁 이후 10년 만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나서 그토록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전쟁 때문이거든요.
한국전쟁에서 일본은 병참기지로 엄청나게 많은 군비 물자를 생산하면서 경제에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미쓰비시 중공업이다, 도요다, 수많은 이 전범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차관 경제가 시작되는데 당시에 한국에 유입됐던 전체 자본 중에 72%의 외국 자본, 미국과 일본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차관 형태로 특정한 설비를 제시하면 한국 정부는 빚을 내서 그 설비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공장을 운영해서 차관을 할부로 갚아 나가는 식인 거죠. 근데 이 설비들이 대부분 어떤 설비냐? 미국에서 낡은 설비들 있잖아요. 이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저임금, 미국에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들, 대표적으로 화학, 섬유, 정유 산업 같은 이런 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는 이 일본이 당시에 신일본 제철, 후지, 야라, 고옥강 제철이 통합을 해서 신일본 제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으로 제철을 만들게 되는데 당시에 낡은 제철 설비들을 한국의 포항 제철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국민들의 근면성과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이뤄냈던 경제 성과였던 거죠. 결국 그 덕택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 경제 구조는 기형적인 수출입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일본으로부터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 미국에게는 무역 흑자를 내면서 미국과 일본의 하청 생산 체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7, 80년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서 한국에게 다시 시련이 옵니다. 바로 IMF인데요. 양털깎기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후진국에 선진국이 대출 확대를 해주면서 후진국이 일정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면 바로 수탈을 해서 그 경제적 성과를 빼앗아가는 거죠. 양이 이렇게 크고 나서 양털을 깎으러 오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입니다. 1980년대, 90년대로 가면서 한국은 경제 성장을 많이 이뤘고 미국은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본격적으로 시장 개방 준비를 하게 됩니다. 1980년부터 한국은 외국 자본의 채권 투자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50% 투자 상환선을 폐지하고 투자 원금 회수 자율화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85년부터 금융, 보험, 광고 시장들을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고요. 1994년 쌀 시장 개방, 1996년 OECD 가입까지 양털 깎는 준비를 쭉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1998년 IMF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IMF는 굉장히 악덕 사채업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위기를 맞게 될 당시에 외환 보유액이 100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될 단기 외채가 250억 달러였죠. 우리가 250억 달러를 갚기 위해서 당시 경제팀이 많이 뛰어다닙니다. 그 중에 일본이 300억 달러를 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달러 수합으로. 근데 일본이 왜 빌려줬겠어요? 우리나라가 좋아서 빌려준 건 당연히 아니고 일본도 당시 경제 세계 2위였기 때문에 IMF의 지위를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갖기 위해서 AMF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아시아 통화금융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00억 달러를 우리나라에게 빌려주려고 했는데 미국의 로런스 서머스라는 재무부 장관이 격렬히 반대를 합니다. 이 재무부 장관은 골드만삭스 공동회장 출신이었어요. 결국 우리나라는 IMF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에 자기 임기 때만 IMF를 안 맞으면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정부에서는 거의 모른 척을 합니다. 그리고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끝까지 반대를 하죠. 하지만 미국의 암묵적 요구에 의해서 강경식 부총리는 경질이 되고 임창열 부총리가 임명이 됩니다. 임창열은 IMF와 월드뱅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임창열하고 IMF 부조정관인 스탠리 피쉬하고 IMF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에 IMF 직원 동료들끼리 한국 경제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미국 재무부의 데이비드 립턴 차관이 파견을 옵니다. 이 데이비드 립턴 차관이 와서 대선 주자들을 쭉 만나죠. DJ 이해창을 만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IMF를 계속 이행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넣습니다. 결국 1997년 12월 3일 날 IMF 협상이 끝납니다. 근데 미국의 요구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층 더 강화된 요구 조건을 담은 IMF 플러스로 협상을 최종 타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IMF로 결국 자본시장이 1997년 개방이 되고 외국인
외국인 보유 한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이 IMF 플러스에 담긴 내용이 뭐냐? 과격한 구조조정안, 그 다음에 적대적인 인수합병, 주식 수익, 외국 송금, 외환관리법 개정, 20% 단기 고금리를 IMF 플러스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당시에 한국이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통화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절반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우량 기업들의 주가가 최소한 4분의 1 토막 나게 되는 거죠. 금리를 단기간에 20%로 조정하게 되면서 부도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도나는 회사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또 적대적 인수합병이 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당시에 대우도 망하고 한보도 망하고 많이 망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회사들 주식을 싹쓸이를 하게 됩니다. 박앤세일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의 우리나라 은행과 대기업들이 외국 지분이 50% 이상 당시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또 IMF 플러스에서 들어있는 내용 중에 심각한 게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파견 내용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비정규직 개념이 이때 도입되게 되고 비정규직법이 이 이후에 이제 공식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취업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많습니다. 근데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연봉이 담보되는 정규직 직장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 만들어진 비정규직은 지금 21세기 신분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이제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화가 됩니다. 당시 국영기업이었던 한국통신, 지금의 KT죠. 석유공사, 포스코, 기업은행이 민영화가 되고 국내 은행이 대부분 잠식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이 제일은행 관련된 사건인데 부시 대통령 가문이 운영하는 뉴브리치 캐피탈이 제일은행 최대 주주가 돼요. 51%가 되면서 이걸 5천억 원이라고 하는 헐값에 사들이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풋백 옵션을 걸어놓게 돼요. 이 풋백 옵션이 뭐냐면 금융기관을 인수 시에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파는 사람이 그걸 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 정부가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35배나 되는 17조를 세금으로 부담해서 부시 대통령 가문 주머니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들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외국 자본, 미국 자본들은 재벌의 등에 올라타게 되고 우리나라 지분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룹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 국민은행, KTNG 거의 대부분 다 50% 지분율을 가지고 이 말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배당했을 때 절반 이상이 외국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 외국 자본 투자 안 받을 수 없죠. 하지만 필요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이중 착취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해외에서 한번 착취당하고 국내에서 한번 착취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규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최소한의 정규직만을 고용할 수 있고 나머지 대부분을 비정규직과 파견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런 경제 구조가 IMF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IMF를 1997년 겪고 나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얼마나 근면성실해요. 우리나라는 또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게 되죠. 이 양털을 깎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한미 FTA입니다. 저는 한미 FTA를 한마디로 하면 한국의 미국화라고 생각합니다. IMF로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넘어갔다면 아직 남아있는 한국의 공공부문, 의료, 교육, 전기, 가스, 수도, 에너지 같은 이런 공공부분을 미국화하는 것, 곧 민영화하는 것이 한미 FTA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법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되게 나오는 게 이 ISD 투자자 국제 분쟁입니다. ISD 투자자 국제 분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어, 외국 기업이. 근데 외국 기업이 손해를 봤어. 만약에 정부가 관련돼 있다. 그러면 정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론스타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외환은행이 매각 지연이 돼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해가지고 또 이익을 보고 나갑니다. 근데 론스타가 소송을 또 거는 거죠. 그래서 지금 ISD 국가 분쟁 중인 거고 얼마 전에 최초로 ISD 국가 분쟁으로 우리나라가 패소한 사례가 발생을 해요. 이게 어떤 사례냐면 대우전자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일한 업체가 730억을 손해를 봅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 정부에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ISD에서 이겼어요. 우리나라에서 730억을 지금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 법에 따라서 한국에서 일어난 행위들을 적법하게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ISD 국가 분쟁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외국 자본에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사법주권 침해에서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전라북도나 경상남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자기 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통과를 시켜요. 근데 여기에 바로 이제 외교부에서 이거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외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사법주권 침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자라는 깨끗한 농산물 먹이겠다는데 이게 FTA 위반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상당히 위험한 조항이 역진 불가 조항이라는 렛짓 조항입니다. 한번 한국 정부가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의료 민영화나 이런 것들을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정부의 보수당 정부가 당선되게 되면 이걸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고 이걸 다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미 FTA하고 의료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미 FTA 당시에 4대 선결 조건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쿼터제, 쇠고기 제협상, 그 다음에 약과 적정화 방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약과 적정화 방안이 뭐냐면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 값을 정할 때 일방적으로 높게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뭐 그 안에 있는 심사평가원, 제약회사 이렇게 들어와서 약값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받으면 환자들이 이거를 먹어야 사는데 너무 비싸면 약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건데 이 약가 적정화 방안을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에서 침해된다고 이거를 철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영리병원 관련한 겁니다. 의료 민영화를 하겠다는 거. 지금은 병원이나 약국을 의사나 약사가 한 곳만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기업들이 여기서 영리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하고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한미 FTA 관련된 법이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영리 병원이 규제 프리존 안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나 인천, 송도 같은 데가 있죠. 그래서 중국 기업이 투자를 해서 제주도에 영리 병원인 녹지 병원이 최초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영리 병원이 만약에 들어와서 의료비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국식 의료 제도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게 한 군데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주변에서도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리병원이 들어오는 순간 의료 산업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이 규제 프리존부터 시작하지만 다음에는 이 규제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의료 민영화에서 실손 의료보험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만 틀면 보험 광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보험 광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건강보험 표준화 정책을 지금 포기하기 시작했고 이 실손 의료보험이 앞으로 계속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미국식 의료 체계로 갈 수 있는 게 한미 FTA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농업도 엄청 심각해요. 이 한미 FTA 체결되고 나서 미국산 농산물이 15% 수입이 증가합니다. 특히 축산물은 이 3배가 증가를 했어요. 한우 농가가 2005년도에는 19만 호였는데 2016년에 9만 호로 감소하게 됩니다.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돼지 농가도 30% 이상 줄어들었어요. 포도 농가도 48%가 감소를 하고 감귤 농가도 22%가 감소를 합니다. 이거는 한국 농업의 소멸을 가속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식량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건 안 하고 살아도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몇 년만 지나도 이제 한국의 식량 주권이 심각하게 휘둘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FTA 중에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GMO 양어각서가 있어요. GMO 식품을 표시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GMO 식품을 안 먹고 싶어도 어떤 게 GMO 식품을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되어 온 상황이고 이미 박근혜 때 법 제안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고만 있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또 만약에 다음 정부의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의료 민영화 한미 FTA에서 합의된 지옥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저소득층의 실업수당 청구 비율이 평소에 2배 이상 넘어요. 즉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경제난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미국의 양적 완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겠어요? 자산 가격 상승으로 가겠죠. 요즘에 부동산 문제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어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은 오히려 더 이중적인 착취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산이 오르겠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2배의 허탈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대신 월급은 똑같죠. 그러면 2배 이상의 지금 약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계속 맞이하게 되는 엄청나게 심각한 경제적 상황이 초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애초 출발부터 미국을 위한 경제였고 미국의 양털깎기 2번 당했죠. IMF와 FTA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까지 지금 심각한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경제나 통일경제 같은 새로운 대안들을 다양하게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